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설계자라고 불러. 내 손을 거치면 아이들의 성적표는 예술작품이 되고 부모들의 불안은 안도로 바뀌지. 나를 만난 건 당신들에게는 행운이야. 오늘도 한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울먹이고 있어. 아, 이 엄마 지난번 시연이 엄마 소개로 온 거군. 시연 이 엄마에게 꽤 뜯었지. 짭짤한 수입이었던 기억이 올라왔다. 원하는 학교에 가자마자 차단당한 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업계에서 일 못해. 서운함은 돈으로 커버치는 건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 법, 그게 프로다. 나는 그 순간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그녀를 내려다봐. 그리고 그녀의 가방과 차림새를 3초 만에 스캔하지. 얼마를 뜯어낼 수 있을까? 견적을 낸다. 자녀를 위해 못해주냐며 사랑의 부모님 테스트를 하며 대부업도 권유해보고. 선생님, 우리 애가 요즘 집중을 못해요. 제 인생이 전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성적이 10등 이하로 밀렸어요. 남편이 생활비 일부를 삭감하겠대요. 나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해. 어머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단지 정돈이 덜 된 것뿐이죠. 그 정돈을 제가 해드립니다. 저를 만나기까지는 카오스였지만 저를 만난 이후에는 클린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는 행운아입니다. 아무나 저와 인연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티슈를 받아들이는 그녀는 나 좀 봐, 내가 얼마나 자식에게 헌신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가련하지 않나 나 좀 봐달라고 하는 듯이. 내 목소리는 완벽한 시장조야. 검은 명품 정장 스커트 날렵한 몸매 커다란 키 잘록한 허리는 입시 컨설팅의 완성. 이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마라탕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먹토를 반복한다. 피자라지 3판 치킨 3상자를 시켜 먹고 먹토. 어느 때는 야슐리 뷔페에 가서 무섭도록 흡입하는 걸 보고 서빙하던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괜찮으시겠냐 물어보기도 한다. 나는 무섭도록 꺼지라며 화를 낸다. 결제 후 화장실에 가서 바로 먹토를 해. 잘록한 개미어리 상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루틴이야. 내 안쪽 깊은 곳에선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어. 이 여자의 완벽하게 세팅된 진주 목걸이를 잡아채서 사방으로 흩뿌리고 싶다는 충동. 상담이 끝나고 그녀가 나간 뒤 나는 그녀가 마신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봐. 컵 테두리에 묻은 연분홍색 립스틱 자국. 나는 홀린 듯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문질러 내 입술에 덧칠해봐.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우아하지만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지. 거짓말. 그 애미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자식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숨막히게 하는 부류일 뿐이지. 하지만 저런 여자들이 나의 밥줄 아닌가. 적당히 그녀의 눈물에 반응해주고 데리고 맞춰주다 으름장 놓고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내며 내가 원하는 액수를 제시할 뿐이야. 밤이 되면 권지연이라는 꽉 끼는 코르셋을 벗어던져야 해. 나는 정교하게 계산된 약초들을 섞어. 이곳저곳 구글링을 하며 생소하고도 위험한 약초를 해외 직구로 나만의 방식으로 만든 약초 불법과 편법 사이. 다소 위험하다. 처음엔 부작용으로 속옷 차림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1층까지 내려갔는데 다행히 이른 새벽 시간 정신 차린 후 깜짝 놀라 후다닥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어느 땐 길가에 쓰러져 정신 차리니 병원 응급실인 적도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서 옮겨진 것이고 의사는 히스테리 성발작이라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은 없으니 퇴원을 권유한 적이 있어. 이건 치료제가 아니야. 내 안에 갇힌 진짜 나를 꺼내는 열쇠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면 머릿속의 전선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 지연아, 넌 착해야지. 엄마 위해서 그것밖에 못하니? 실망이구나. 어머니의 환청이 멀어지고 대신 낮고 거친 숨소리가 방안을 채워. 나는 안경을 벗어던져. 흐릿해진 세상 속에서 내 감각은 오히려 날카로워져. 거실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뇌까지 전달돼. 나는 이제 걷지 않아. 기어다녀. 이 우아한 집 구석구석에 숨겨진 추악함을 찾아서. 이제 그녀가 나갈 시간이야.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머리를 산발하고 낡은 카디건을 걸친 나를 그저 이상한 여자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치지. 도서관 구석 고시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책상으로 다가가. 그가 3년 동안 정리했을 법한 두꺼운 법전. 나는 가방에서 투명한 접착제를 꺼내 아주 정교하게 딱 3페이지만 붙여버려. 그는 공부를 하다가 그 부분을 넘기려 할 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노력이 찢겨 나가는 공포를 맛보겠지.
공원 벤치에 놓인 유모차. 아이는 자고 있고 엄마는 저만치 멀어져서 스마트폰 누군가의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 천천히 다가가 아기가 쥐고 있는 곰 인형을 만져. 그리고 가위로 인형의 배 부분을 따고 곰 인형 누나를 도려내. 그 엄마는 미쳐버릴 거야. 그러게 누가 아이 곁을 떠나 폰질하래. 아이를 잘 보살폈어야지.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짜릿해지는 걸 느껴. 걸리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잖아. 난 그렇게 합리화를 해. 그냥 일상의 균형을 아주 살짝 비트는 장난일 뿐이지. 다시 아침이야. 나는 다시 화이트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 그런데 이상해. 이제 거울을 봐도 누가 지연이고 누가 하이드인지 구분이 안 돼. 내 앞에 앉은 새로운 학부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해. 선생님,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죽은 나비 날개를 가지런히 놓아뒀더라고요. 기계에서 잠을 못 잤어요?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어머나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세상엔 마음 아픈 사람이 참 많죠. 내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한 시장조야. 하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어제 그 집 앞에서 떼어낸 나비의 몸통이 들어있어.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 딱딱하고 서늘한 감촉을 즐기며 그녀를 마주봐.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곁에 있잖아요. 경찰 신고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 준현이 학습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안해할 거예요. 무엇보다 1년간은 집중 학습하셔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해요. 그녀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쌤? 쌤 아니었다면 우리 준현이 내신 망칠 뻔했네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산사계 상품권 50만 원 약소한데 스카프 하나 사시라고요? 호호홍. 이제부터 저는 쌤만 믿어요? 어머니 당신의 일상이 완전히 하루가 될 때까지요. 내가 도와드리지요. 나는 그녀에게 차를 권하며 활짝 웃어보여. 뭘 이런 걸.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카프 명품 아니면 안 두르거든요. 50만 원으로는 손수건 한 장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준현이가 지난번 중간고사 수학 성적이 100점이 나왔잖아요. 어머. 쌤. 제가 결례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에 가서 따로 300만 원 이체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화려한 거실의 한 귀퉁이를 바라본다. 그쪽을 바라보면 우라가 치밀고 그 약초를 갈망하게 되는 아드레날린이 생긴다. 어린 시절 성적표와 살아계시지만 엄마의 영정사진 만들어 모셔놓은 걸 보며 차를 마신다. 아니 차로는 안 돼. 맥주 먼저 그 다음 소주 그걸로도 모자라면 독한 위스키. 분이 안 풀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완벽주의자인 줄 알아. 하지만 이건 본능이 아니라 생존 훈련이었어. 전교 석차 300명 중 50등 성적표를 내밀어도 엄마는 늘 이 부분은 왜 틀렸니? 그것밖에 못해 돌대가리야 누굴 닮아 멍청해. 부모님이 고성을 지르며 싸울 때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거실의 물건들을 자로 잰 듯 정렬했어. 그리고 부모님이 쌓은 폭풍이 지난간 자리 깨진 유리컵 깨진 창문 유리 조각을 치우지. 밥상이 엎어져 김치가 널브러져 있고 그 치우는 몫은 내 몫이야. 엄마의 엔딩쇼는 어디서 구해온 밧줄 같은 걸로 목을 매겠다고 새벽에 울부짖어. 나는 필사적으로 울며 매달려. 내 울음에 흡족한 듯 엄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코를 골며 주무시고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면 엄마의 기분이 풀리고 집안의 폭풍이 멈출 거라 믿었으니까. 가출한 아빠도 면리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니까 착하게 굴면 아빠도 엄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그때부터였을 거야. 혼자 남겨진 적적한 방 안 그 깊은 심연을 타고 무언가 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게 상담실로 향하던 길 갑작스러운 폭우에 들어선 성당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 사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낮게 의졸였지. 악령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깊은 상처가 하나쯤은 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그 상처가 희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 그 적적한 틈새에 고인 상처를 타고 오죠. 어떤 이는 음란함으로, 어떤 이는 끝없는 식탐으로. 자매님, 당신의 심연은 무엇으로 속삭이고 있습니까? 나는 비웃으며 돌아섰어.
하지만 내 손등위로 소름이 돋았지. 그는 내 안의 강박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밤이 깊어지면 신부의 말이 환청처럼 들려. 적적한 시간, 당신의 상처.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곱씹으며 그 틈으로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 악령은 위장합니다. 그리고 들켰을 땐 끝없는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당신의 그 강박적 사고를 멈추세요. 그분께 모두 맡기세요. 맞아. 혼자 있을 때면 내 안에 그것이 꿈틀대기 시작해. 엄마의 눈치를 보며 물건을 맞추던 그 어린 소녀의 공포가 이제는 타인의 삶을 헤집는 기괴한 유희로 변질됐지. 내가 엄마의 학대에 방치될 때 세상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가 왜, 심지어 나는 그 모자란 여자들의 아이를 성공적 입시를 컨설팅해주는 구세주라고. 내가 아니었담 그 멍청한 여자들의 아이들은 인서울이 뭐야. 나는 이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정돈하러 나가. 어제는 상담했던 아이의 방에 몰래 들어갔어. 아이가 애지중지하는 프라모델들. 나는 그걸 부수지 않아. 아주 미세하게 팔다리의 각도를 1도씩만 틀어놓지. 아이는 원인 모를 불쾌감에 밤잠을 설치고 결국 자신의 손을 탓하며 울음을 터뜨릴 거야. 신부님이 말한 식탐이나 음란함? 그런 건 너무 천박해. 나의 악령은 균열을 먹고 자라.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일상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고 그들이 서서히 미쳐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게 내 상처가 치유받는 유일한 방식이야. 다시 상담실 소파에 앉아있어. 내 맞은편엔 그 사제가 앉아있네. 그는 나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고 있어. 엄마가 보내신 건가요? 나를 망친 여자가 나를 구원하겠다니. 웃기지도 않네요. 아, 죄송해요. 신부님께는 감정이 없어요. 신부님은 엄마의 성녀 연기에 속으신 거라고요. 다들 그녀를 가련한 여자로 보죠. 그녀 곁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지인들은 졸지에 인성 파탄자가 돼버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죠. 악령은 제가 아니라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를 구원해주세요. 자매님, 당신의 강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갉아먹는 악령의 입구일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차를 건네. 신부님, 전 평온해요. 오히려 이 정돈 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세요, 이 사무실 얼마나 성공한 여성의 유니콘 아이콘 아닌가요? 하지만 신부님이 차를 마시려는 순간 나는 보았어. 그의 성경책 사이에 내가 어젯밤 몰래 끼워 넣은 엄마의 찢어진 사진 조각을. 내 안에 악령이 낄낄거리며 속삭여. 봐, 신부도 결국 자기 앞에 작은 균열은 어쩌지 못하잖아. 나는 이제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 내가 곧 엄마고 내가 곧 이 세상을 심판하는 악령이니까.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서늘했어. 전교 1등과 3등을 오가는 큰언니는 엄마의 자부심이었고 늦둥이 막내 남동생은 존재만으로도 엄마의 미래였지. 그 사이에 낀 나는 늘 흐릿한 유령이었어. 지연아, 반에서 7등? 전교 50등? 엄마는 성적표를 식탁 위에 툭 던졌어. 300명 중에 50등이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 눈에는 그게 죄악이었나 봐. 내 7등의 성적을 까야 언니와 동생이 올려치기가 가능한 거니까. 시나리오의 완성. 엄마는 늘 아빠를 원망했어. 본인이 원래 얼마나 섬세하고 똑똑하고 생활력 강한 여성이었는데 졸지에 무능한 아빠를 만나면서 그 꿈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매일 밤 나를 앉혀놓고 의조렸지. 지금 40대인 내가 생각해보면 엄마는 형편이 어려운 친정을 도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강요로 아빠에게 기대어 살고 사랑하던 남자를 두고서 돈에 팔려 맘에도 없는 남자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이 싫었던 거지. 아빠는 나름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엄마의 강한 자아와 남성성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아빠의 자아와 끊임없이 부딪혔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 급기야 외도로 이어졌고 그럴수록 엄마의 분노는 심해졌고 그 대상은 어린 나에게 떨어졌어. 가족은 가장 안전한 샌드백. 그 사제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어. 신부님, 악령은 정말 거창한 죄를 지어야 찾아오나요? 아니요. 내 안에 그것은 가장 적적한 시간에 찾아왔어요. 큰언니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동생의 어리광에 온 집안이 떠들썩할 때 나는 내 방구석에서 자로 잰 듯 문제집을 풀었지. 그때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며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어. 지연아, 억울하지? 넌 7등이 아니라 1등이 될 수 있어. 1등이 된다면 말야 언니와 남동생이 아니라 네가 저 자리에 낄 수 있단다. 엄마는 1등을 원해. 그래야 네가 낄 수 있다고. 너는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실망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를 들들 볶으며 자신을 태운다. 어느 날 아침 도시락을 받았다. 원래는 내가 언니와 동생 거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했고 언니는 도시락을 챙기지도 않고 새벽같이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가버렸다. 나는 언니 도시락과 동생 도시락을 확인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다. 밑에 깔린 계란 후라이. 내 도시락에는 깔리지 않았다. 엄마가 실수했길 바랬다. 아님 잘못 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럴 리가 없지. 나는 통째를 먹고 자랐지. 엄마의 눈치를 보며 길러진 그 예민한 촉각이 이제는 타인의 상처를 찾아내는 정교한 안테나가 된 거야. 내 강박적 사고는 엄마가 내 영혼에 심어놓은 악령의 씨앗이었던 거지. 이제 나는 더 이상 전교 50등의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타인의 삶을 지휘하는 신이지. 사람들은 내 정돈된 옷차림과 상냥한 말투에 속아 넘어가. 하지만 나는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찌르는 걸 즐겨. 세상은 약점을 쥔 자가 승리하거든. 엄마도 나의 인정 욕구에 취약점을 쥐고 집안의 불행은 아빠가 늦으시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친구 만나며 외도까지 하시는 것도 언니 성적이 떨어진 것도 전기세 고지서 늦어진 것도 모두가 내 탓이었고 체벌을 가하며 달달달 볶으며 내 정신을 지배했지. 며칠 전 우리 언니처럼 똑똑하고 오만한 여자를 봤어. 카페에서 자기 딸의 완벽한 영어 발음을 자랑하더군. 나는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아주 정교하게 찢어냈어. 그녀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스케줄이 적힌 그 페이지 말이야. 상담실 문이 열리고 그 사제가 다시 들어와. 자매님, 당신 안의 상처가 괴물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투영에서 벗어나세요. 신부님, 엄마는 틀렸어요. 전교 1등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 있더라고요. 혹여 제가 1등이 되었더라도 또 다른 걸로 트집을 잡았을 거예요. 세상을 나보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요.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엄마의 사진을 뒤집어 놓아. 이제 엄마의 눈치는 보지 않아. 내 안의 악령이 만족스럽게 으르렁거려. 신부님, 당신의 심연은 어떤가요? 당신이 혼자 기도하는 그 적적한 시간에 당신의 신이 정말 응답하던가요? 아니면 나처럼 다른 무언가가 대답하던가요? 나는 천천히 가위를 꺼내 책상 위에 하얀 백지를 자르기 시작해. 서걱서걱. 정확히 1의 오차도 없이. 우리 엄마는 성당의 성녀야. 인자한 미소, 정갈한 옷매무새. 사람들은 말하지. 어쩜 남편 뒷바라지하며 저렇게 훌륭한 세 남매를 키우셨을까? 하지만 그 우아한 성녀에겐 배출구가 필요했지. 자신의 찬란했을 과거를 가로막은 결혼이라는 감옥, 그리고 남편의 딱딱한 규칙들. 엄마는 그 히스테리를 쏟아낼 쓰레기통이 필요했어. 그리고 그건 언제나 나였지. 지연아, 넌 왜 언니처럼 명쾌하지 못하니? 지연아, 넌 왜 남동생처럼 사랑스럽지 못하니? 나는 전교 300명 중 50등. 친구들은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내 앞에서 자랑하니? 내 성적은 250등이야. 너 진짜 재수 없다. 맞다. 친구들 말처럼 반 7등 전교 50등면 꽤 괜찮은 성적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와도 엄마에겐 늘 모자란 자식이었어. 사실 엄마는 내가 완벽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부족해야만 본인이 못난 딸을 품어주는 불쌍하고 우아한 피해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테니까. 나는 엄마의 성녀 연극을 완성해주는 가장 만만한 재물이었어. 신부님은 몰라. 내가 가장 적적했을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화목해 보이는 우리 가족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는 걸. 그 우아한 독서를 내뱉을 때 내 안의 심연은 입을 벌렸어. 어느 날 밤이었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내가 말을 걸더군. 지연아, 억울해하지 마. 엄마가 널 쓰레기통으로 쓴다면 넌 그 쓰레기통 속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담으면 돼. 강박적 사고. 악령. 뭐라고 불러도 좋아.
나는 그날 이후로 물건을 정렬하는 습관을 바꿨어. 단순히 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 인형의 위치를 매일 일씩 옮겨 놓았지. 엄마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찰나의 표정. 이제 나는 엄마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해. 엄마가 성당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듯 나는 상담실에서 구원자 행세를 하지. 어느 날부터 대학 졸업 후에 엄마들의 구역 모임에 찾아가서 엄마보다 더 압도적인 연기를 했어. 우리 엄마는 너무 가련한 여인이라며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며 대모님들과 신자들에게 엄마의 통장을 털어 모피코트를 선물했어. 영문도 모른 채 내 선물을 받아들인 어머니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괜찮다며 엄마를 위해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어쩜 딸을 이리 잘 키웠냐 효녀심청이 따로 없다며 기도를 함께 올렸지. 엄마의 파르르 떨리는 눈을 보며 나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 이 구역에서는 나만 사랑받아야 해. 지연이 네가 왜 나의 관심을 가로채는 거지? 나는 이모와 통화하는 걸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듣게 되었어. 엄마 울캐시미어 코트 쇼핑백을 들고 간 날 엄마는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 중이었어. 인기척을 느끼지도 못한 채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언뜻 이모 같았어. 내가 왜 돈이 없니? 지연이 지가 스스로 벌어간다는데 내가 뭘 보태니? 지금 걔 집 내보냈다. 지가 기어나가더라니깐. 돈 굳었지 뭐니. 자취방 보증금 달랠까봐 조마조마했다해. 아, 걔 대학 갈 때쯤 무렵 내가 주식 굴린 거 2억 좀 넘게 있었지. 그거 달랄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깐. 2005년도에 잔고가 2억이라고. 나는 머리를 강타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집이 정말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했다. 어떡하든 엄마를 돕고 싶었다. 미대를 포기하고 엄마를 돕기 위해 특성화고를 들어가 장학금을 받았다. 우리 집이 힘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엄마를 구원하고 싶어서 독립해 나갔고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낮에는 입시 컨설팅 밤에는 유흥가에서 일했다. 오로지 나는 돈이라는 노예가 되었다. 엄마를 구원하고 싶고 엄마가 나를 따스하게 지연이 밖에 없다며 안아주는 목표를 하며 하루하루 채찍질을 했었다. 친구, 직장 동료, 그들과 어울리는 자체가 돈이 든다. 사람 노릇 인간관계를 하려면 돈이 든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은 안 먹고 버스비를 아껴서 울캐시미어 코트를 사왔다. 통화하는 엄마를 뒤로 한 채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빠져나왔고 그 캐시미어 코트는 백화점에서 환불을 받았다. 그리고 그간 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우리 엄마처럼 우아한 척하며 자식을 옥죄는 엄마들이 상담을 오면 나는 가슴이 뛰어. 나는 그녀들에게 아주 달콤한 조언을 건네지. 어머님, 아이를 더 밀어붙이셔야 해요. 이게 다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눈빛이 죽어가는 걸 볼 때 나는 극도의 희열을 느껴. 놓아주기엔 너무 재미있거든요. 신부님은 아시나요? 우리 엄마가 성당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토가 나와요. 엄마는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지만 진짜 피해자는 나였죠. 그런데 신부님,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로 선택한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거든요. 악령이 접근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손을 잡은 거예요. 내일 아침 엄마가 그 성수를 이마에 찍으며 우아하게 기도할 때 나도 그녀의 뒷자리에 앉는다. 안녕히 계세요, 신부님. 나는 성당 문을 열고 나선다. 눈부신 햇살 아래 나는 누구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권지연의 가면을 쓴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집은 부족한 게 없었어. 2층 단독주택 중산층 거주. 하지만 그 우아함은 오직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성녀 같은 엄마의 것이었어.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 그림을 볼 때마다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찌푸렸어. 지연아, 이 그림엔 내 아빠의 그 무식한 고집이 그대로 담겨 있구나. 어릴 적 엄마도 미대 여대생을 꿈꿨지만 집안 형편상 진학을 못했다고 이모께 전해들었다. 성당에서 늘 하던 그 가련한 피해자 표정으로. 언니는 곧 유학을 가야 하고 남동생은 대를 이어야 해. 지연아, 넌 똑똑하잖니? 학비 안 드는 특성화고로 가렴. 그게 엄마를 돕는 길이야. 엄마, 나는 미대에 가고 싶어. 친구들도 모두 선생님도 너는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미대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 미술학원 안 보내줘도 돼요. 미술부 선생님이 도와주신대요. 저보고 재능이 있다면서. 뺨이 후려치며 나는 휘청했다.
불사닥이라고 해야 하나? 정신이 아찔했다.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따귀를 맞아야 하나? 그림 그리고 싶다는 게 과연 따귀를 맞을 일인가? 정신 차려. 권지현. 예체능 하나 가르치려면 돈이 얼마인데. 미술부 선생이 뭐?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애 허파에 바람이나 잔뜩 집어넣고. 선생이면 다야. 지가 가르친대. 그 인간이 부모냐? 주제 넘게. 다시는 그 소리 꺼내지 마. 가서 언니 학원 들어올 시간이니 밥이나 준비하고 세탁실에 빨래가 산더미더라. 나의 신데렐라 생활은 특성화고에 가서도 나는 쉬지 않았어. 엄마가 원하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 장학금을 받으며 집안 형편을 돕는다 생각했어. 나는 외로웠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책으로 도피했기에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수능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재수도 없이 그 해에 바로 대학에 붙었지. 이모가 기특하다며 칭찬하자 이기집애 컨닝한 거라고 화를 내셨어. 등록금을 내밀었을 때 경악하던 엄마의 표정, 난 평생 잊지 못해. 감히 내가 나를 속여? 돈 어디서 났어? 친구 엄마가 운영하시는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해준 거야. 그 돈 내놔.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이니? 남동생 학비나 쓰게 엄마 주렴. 이미 합격했어요. 엄마 나 내일 등록할 거예요. 엄마는 파르르 분노했다. 딸이 대학을 합격한 게 왜 분노할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돈 걱정하실까봐 스스로 첫 등록금도 마련한 건데. 이번만큼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빠는 모르쇠로 방관했어. 나는 울다 성당 수녀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난처한 수녀님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애떼어 보이는 수녀님 한 분이 도와주겠다며 엄마를 만난 후 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어. 나는 기숙사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어. 4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선택한 건 입시 컨설턴트였어. 미사가 끝난 성당 복도에서 엄마를 만났어. 엄마는 여전히 우아한 성녀의 얼굴로 나를 봐. 지연아, 돈 많이 번다며? 엄마 성모회 기부금 좀 내야겠는데. 엄마가 무슨 성모야? 엄마가 벌어서 내세요. 구차하게 아빠 돈으로 살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남자 돈 뜯어 안 살아요. 이런 쳐 죽일 년. 엄마 학부 때 보았어요. 미대생의 꿈이라니. 그런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아빠가 무시할 만하네요. 아빠는 엘리트 코스 밟은 분인데 대화가 안 되니 외도하신 거 아닐까요? 저도 엄마 보면 대화가 안 돼서 숨이 막히거든요. 나는 용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엄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악령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렀거라. 아멘. 화가 난 엄마가 나에게 악령이 들렸다고 벌벌벌 떨었다.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연아, 엄마 많이 아프시대. 병원 좀 내가 데려가 모시렴. 내가? 왜? 언니가 해. 아니면 민준이 시켜. 야, 나는 미국이고 민준이는 K전자 다니잖아. 민준이가 시간이 되니? 니들은 안 되고 나는 한가한 거니? 나도 S교육 컨설팅 수석팀장이야. 어머, 얘가 왜 이래? 너 언니 말 안 들어. 엄마가 자꾸 나한테 병원 데려다 달라는데. 내가 미국이잖아. 좋은 거 이쁨은 니들이 받고 나는 엄마 뒷수발하라는 거야? 싫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뭘 차별해? 나도 힘들었어. 내가 뭘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엄마는 꼴랑 나 유학비만 줬다고. 생활비하고. 주택월세 같은 건 내가 알바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병원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는 수 없이 병실로 찾아갔다. 초췌한 모습의 엄마와는 달리 끝까지 내 앞에서 내려다보는 스탠스를 유지하며 뭐하러 왔냐며 핀잔을 줬다. 그럼 죽던가. 엄마 지금 언니와 민준이 서로 귀찮아서 떠넘기더라고. 나도 안 오려다가 병원에서 호출 때문에 온 거야. 엄마는 밀려오는 고통과 현실을 자각하며 크게 울부짖었다. 가장 미천한 자식, 하대한 자식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싫은 거겠지. 나는 옆 침상 환우가 들으라는 듯 고든 어조로 또박또박 말했고 그 중년 여성은 민망한지 아우 화장실이 어디야 갑자기 배가 아프네 하며 자리를 피해버리셨다. 자리를 떠난 후 엄마는 냉랭한 얼굴로 돌아왔다. 얼른 가. 꼴 보기 싫어. 응, 알았어. 그럼 엄마가 병원 측에 이야기해서 나한테 전화 안 오게 좀 하셔. 나갈게. 병동을 빠져나오며 차 안주행하며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보란 듯 벤츠를 뽑았는데 오늘따라 벤츠가 폼이 안 난다. 너밖에 없구나. 우리 지연이가 최고구나. 엄마가 너를 그간 몰라줘서 미안하다. 용서해주렴. 우리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까? 그걸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마지막까지 기대한 내가 바보 같아서 차를 가드레일에 박아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왜? 그 사실을 신부님께 이야기한 걸까? 한강변에 차를 대고 인근 편의점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내가 악령에 들었다며 신부님의 관심을 구한 거겠지. 성당 사람들의 친분과 사교의장으로 악령이 든 딸을 걱정하고 있는 모성 악령이 들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는 성녀 이미지. 나는 엄마와 멀어지려고 할수록 가까이 가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다. 다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하는 게 싫다. 하지만 왜 당신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인생을 사냐고 물어본다면 나도 내 나름의 이유가 있듯 엄마도 어떠한 캐릭터를 통해 투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엄마와 나는 서로 다른 듯 닮았다. 나는 엄마를 잊고 벗어나고 싶고 이제 더 이상은 하이드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지킬의 인격으로 입시 컨설팅으로 커리어를 살리고 싶다. 정신의학과 예약부터 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만날수록 상처내는 인연이기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멀어져야만 살 수 있는 인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어쩌면 시절 인연 아닐까요? 불교에서 연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부모가 있어 자식이 있다는 것처럼 세상에 내보내어 준 분 생모라는 사실만 인정한 채 더 이상은 갈구하지 않는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